같은 60대인데 한 사람은 40대로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70대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전일까요? 아닙니다. 돈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사람의 첫인상은 단 7초 안에 결정되고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옷차림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옷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 하나, 색깔 하나, 스타일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늙어 보이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옷장을 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에휴, 이제 나도 늙었네. 대충 입고 나가지 뭐 하고. 무심코 목이 늘어진 티셔츠나 편하기만 한 바지를 집어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통째로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과학이고 심리학입니다. 잠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잘 다려진 블라우스, 내 몸에 딱 맞는 바지, 반짝이게 닦아둔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신기하게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펴지고 턱이 살짝 들립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목소리가 더 또렷해지고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않고 가볍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대충 걸치고 나간 날은 어떤가요? 괜히 몸을 움츠리게 되고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시선이 자꾸 바닥을 향하고 빨리 볼 일만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순자 씨, 올해 65입니다. 30년 넘게 살림과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렸던 순자 씨는 막내까지 출가시킨 후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차려입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늘어진 집 옷차림으로 거실에 누워 TV만 보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보는 게 싫어지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초라해지니 마음도 초라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른 딸이 옷장 구석에 있던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해주며 "엄마, 오늘 이것 좀 입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귀찮았지만 딸의 성의를 봐서 옷을 갖춰 입고 정성껏 단화를 닦아 신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하며 먼저 인사를 건넨 겁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미뤄두었던 동창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살이 빠진 것도 성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 다려진 블라우스 한 벌이 꺾였던 그녀의 허리를 펴게 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나를 대접하는 첫 번째 예우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면 세상도 나를 다르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하조 아담 교수는 이를 착용인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담긴 상징적 의미가 실제 우리의 인지 능력과 자아 존중감을 물리적으로 조절한다는 이론입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의사 가운을, 다른 그룹에는 겉보기엔 똑같이 생긴 화가의 작업 가운을 입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의사 가운을 입은 그룹이 집중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모양은 똑같은 흰 가운인데 그게 의사의 것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뇌가 "나는 전문가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뇌는 "나는 지금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낡고 구겨진 옷을 입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50, 60 이후에 옷을 잘 입는 일은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하는 사치가 아닙니다.
내 뇌에 나는 여전히 멋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자기 개발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입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내 옷차림이 나의 신뢰도와 사회적 위치를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미경 씨, 56입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을 2번 갔습니다. 오전엔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증상 몇 가지 묻고 3분 만에 처방전을 냈습니다. 오후엔 깔끔한 블라우스에 면바지와 단정한 재킷을 입고 갔더니 같은 선생님이 먼저 앉으시라 권하고 꼼꼼히 물어보고 훨씬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은행 창구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대접하면 세상도 나를 대접하더라고요. 단정한 옷차림은 말하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메시지들이 단지 옷 한 벌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어야 같은 나이인데도 10살은 젊어 보이고 기품이 넘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싼 옷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옷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황금 원칙만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는 굽고 체형이 달라집니다. 이때 흐물거리는 소재의 옷을 입으면 무너진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소재가 탄탄한 재킷이나 빳빳한 면 셔츠를 선택해서 몸에 인위적인 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이 직선이 곧 자존심의 선입니다. 두 번째는 어깨선의 일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가리려고 일부러 큰 옷을 입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헐렁하게 늘어진 옷은 체형의 약점을 오히려 더 강조합니다. 전체가 부해 보이고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입니다. 뱃살은 조금 드러나더라도 어깨선을 내 어깨 끝에 딱 맞추면 시선이 상체 위로 올라가 5kg은 더 날씬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3가지 색의 원칙입니다. 한 착장에 색상이 4가지 이상 넘어가면 산만하고 저렴해 보입니다.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처럼 3가지 색상 안에서 조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조용한 품위, 진짜 격조 있는 옷차림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반사판 컬러의 활용입니다. 안색이 칙칙해 보인다고 해서 검정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검정 하나만 계속 입으면 오히려 주름이 깊어 보이고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얼굴 가까이 상의나 스카프에는 크림색, 아이보리, 연한 블루처럼 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을 배치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보톡스를 맞은 듯 안색이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이제 색상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색상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장년에게 잘 어울리는 색이 따로 있거든요. 먼저 잘 어울리는 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비는 중장년에게 가장 완벽한 색입니다. 피부를 밝아 보이게 하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레이는 세련됨의 대명사입니다.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품위가 있고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지와 카멜은 피부톤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을 겨울에 이 색을 입으면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입니다. 버건디와 딥그린처럼 톤 다운된 깊은 색들도 중장년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고 얼굴색을 살려줍니다. 반대로 피하는 게 좋은 색도 있습니다. 형광색이나 원색 계열, 형광노랑, 선명한 오렌지, 네온 핑크 같은 색은 피부의 잡티와 칙칙함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밝고 화사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색들은 젊은 피부에서나 빛이 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옷장을 열고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계열 옷이 몇 벌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가 기본 뼈대입니다. 자, 이제 원칙을 아셨으니 계절별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여름 차림입니다. 남성분들이 봄, 여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더우니까 헐렁한 반팔 티셔츠에 통 넓은 반바지를 입는 것입니다. 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입으면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입니다.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은 면, 소재 폴로 셔츠에 치노 팬츠입니다. 폴로 셔츠는 깃이 있어서 단정해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깃은 얼굴의 프레임입니다. 깃을 단정하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턱선이 팽팽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색은 화이트, 하늘색, 네이비를 추천드립니다. 하의는 허벅지는 여유 있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 바지를 권합니다. 발목이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기장은 여러분을 훨씬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신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봄, 여름에 린넨 소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린넨 블라우스에 통이 적당히 넓은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면 하체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커버되면서 시원하고 아주 우아합니다. 편한 것과 허술한 것은 다릅니다. 린넨 와이드 팬츠는 편하면서도 품위가 있습니다. 색은 화이트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 또는 스카이블루 블라우스에 화이트 팬츠 조합이 봄,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가을, 겨울 차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절의 핵심은 레이어드입니다. 레이어드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방법입니다. 체온 조절도 쉽고 체형을 자연스럽게 감싸줘서 훨씬 날씬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남성분들 레이어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단색 터틀넥이나 얇은 라운드넥 티셔츠, 그 위에 옥스퍼드 셔츠를 걸칩니다. 마지막으로 울 혼방 재킷이나 코듀로이 재킷을 더합니다. 이 세 겹 조합이 가을의 기본입니다. 겨울에는 재킷 대신 코트를 걸치면 됩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트는 클래식한 싱글 코트입니다. 색상은 차콜 그레이, 카멜, 네이비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차콜 그레이 코트 하나면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품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가을 겨울 레이어드는 이렇게 해보세요. 얇은 터틀넥이나 니트 위에 카디건이나 루즈한 재킷을 걸칩니다. 하의는 와이드 팬츠나 미디 스커트가 잘 어울립니다. 미디 스커트는 무릎 아래 종아리 중간쯤 오는 기장인데 이 기장이 중장년 여성에게 가장 우아하게 보이는 길이입니다. 이때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려 세로 선을 강조하면 키가 더 커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여성분들 코트는 트렌치 코트나 올 체스터필드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카멜, 베이지, 차콜을 추천드립니다. 카멜색 코트 하나면 안에 어떤 색을 입어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액세서리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소소익선입니다. 외출 전 거울을 보며 가장 눈에 띄는 장신구 하나를 덜어내세요. 비우는 것이 가득 채우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신발과 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은 옷 한 부분만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체를 한 번에 봅니다. 옷이 아무리 깔끔해도 신발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의 격은 한순간에 내려갑니다. 반대로 옷이 조금 수수해도 신발이 깨끗하면 전체가 정돈되어 보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신발은 당신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입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현관 신발장을 여세요. 가장 자주 신는 신발을 꺼내서 닦으세요. 가죽 신발이라면 구두약을, 운동화라면 물걸레로만 닦아도 됩니다. 비싼 신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가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방은 옷 다음으로 첫인상을 결정하는 아이템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화려한 가방보다 심플하고 깔끔한 가방이 훨씬 좋습니다. 오래 써도 질리지 않고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보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훨씬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방 겉이 아무리 예뻐도 열었을 때 물건이 쏟아진다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상황별 옷차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창회나 오랜 친구 모임에 갈 때입니다. 너무 힘을 준 정장보다는 깔끔한 면바지에 감각적인 스니커즈를 신어 여유로운 멋을 보여주세요.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치노 팬츠, 깨끗한 로퍼 조합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블라우스에 면 슬랙스 또는 단정한 일상 원피스에 귀걸이나 스카프 하나를 더하면 특별한 날의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자녀 행사에 참석할 때입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은 격식 있는 자리입니다. 주인공은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너무 화려하게 입는 것이 이 자리에서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입니다. 차분하고 단정하면서도 품위 있는 차림이 좋습니다. 베이지나 연그레이, 소프트 핑크 계열의 재킷이나 원피스를 추천드립니다. 남성분들은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재킷, 짙은 색 슬랙스 조합이 가장 무난하고 품위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에 갈 때입니다. 검정이 기본이지만 검정 옷이 없다면 짙은 네이비나 짙은 그레이도 괜찮습니다. 액세서리는 최소화하고 향수는 뿌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흔히 하시는 실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편하다는 이유로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것입니다. 편한 것과 허술한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 실수, 검정이나 베이지 한 가지 색만 계속 입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단조롭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 번째 실수, 젊은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버사이즈, 크롭티, 짧은 기장을 따라 입으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유행보다 내 몸에 맞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 옷은 좋은데 신발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살 빠지면 입으려고 작은 옷을 억지로 입거나 체형을 가리려고 너무 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법, 옷장 비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을 옷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옷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살 빠지면 입으려고 모셔둔 10년 전 바지, 비싸게 주고 사서 버리기 아까운 유행 지난 코트, 이런 것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매일 아침 결정이 힘들어지고 결국 가장 편하고 후줄근한 옷에 손이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격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여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망설임 없이 예스가 나오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막상 정리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옷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일 아침 결정이 빨라지고 무엇을 입어도 깔끔해 보입니다. 공간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옷장을 비우면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옷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옷, 그 옷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중심으로 옷장을 다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캡슐 옷장법입니다. 흰 블라우스 2벌, 네이비 슬랙스 1벌, 베이지 치노 팬츠 1벌, 그레이 니트 2벌, 네이비 재킷 1벌, 클래식한 코트 1벌, 깨끗한 단화 1켤레, 심플한 가방 하나. 이 조합만으로도 여러분은 2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 화려함보다 조화입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뺄셈의 미학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걷어낼 때 진짜 당신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바꿉니다. 단정하게 입으면 뇌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태도와 행동과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둘째, 비싼 옷이 아니라 맞는 옷이 답입니다. 핏, 색상, 소재, 그리고 신발과 가방의 깔끔함. 이 4가지만 챙겨도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셋째, 옷장을 비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으로 채운 캡슐 옷장이면 20가지 코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딱 30초만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3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 이 옷이 내 몸에 맞는가? 둘, 내 신발은 빛나고 있는가? 셋, 거울 앞에서 내 미소가 밝은가? 이 3가지가 예스라면 그 옷으로 나가세요. 그 30초가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옷은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우아한 언어입니다. 옷 하나로 인생의 이막을 화려하고 품격 있게 열어젖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변화를 원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못해도 20년, 30년을 더 사실 분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어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이 여러분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을 바꾸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옷장을 여는 것도 좋고 신발을 닦는 것도 좋습니다. 거울 앞에 30초 더 서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하나가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이 그 멋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황금 노후를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90살 노인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못되게 군 것도 아닙니다. 90살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후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박하게 군 것. 남들에게는 다 퍼주면서 정작 나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게 살았다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90살 순례 어르신이 창가에 홀로 앉아 낡은 사진첩 속 65의 자신을 마주하며 굳은 손으로 적어내려간 이 편지는 지금 60대와 70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는 생생한 경고이자 가장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 뒤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절박한 당부입니다. 90해의 세월을 다 바쳐서야 겨우 알아낸 노후를 천국으로 바꾸는 7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을 너무 늦게 관리했습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의 나에게 지금 네 몸은 괜찮은가? 아마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 멀쩡하다고. 조금 피곤하면 자고 나면 된다고. 조금 아파도 참으면 지나간다고. 나도 그랬다. 나도 꼭 그렇게 생각했다. 순례 어르신이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집안일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면서 몸으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그 몸이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려도 운동보다는 쉬는 것을 선택했고 혈압이 조금 올라도 음식을 가려 먹는 것보다 예전처럼 먹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관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70대가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네 친구 박정옥은 어느 날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옥은 더 이상 함께 시장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늘 유쾌했던 최근에는 파킨슨 증세가 시작되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걷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밥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체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뇌의 인지 기능이 함께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노후의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체 근력 운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육은 노후의 연금보다 중요합니다. 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지만 근육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저축이 아니라 소모품입니다. 쓰면 닳고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동차도 10년이 지나면 엔진 오일을 갈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듯이 몸도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들여다보고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는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 정작 자기 몸은 고장이 나야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고 오늘의 나를 소중히 대하는 행동이 뇌에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당장 걸어라. 오늘 산책을 미루지 마라. 지금 내 다리가 건강하다면 그것은 하늘이 준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는 미루었다. 그리고 후회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몸을 위해 딱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너무 늦게 정리했습니다. 순례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녀회, 향후회, 반상회, 경로당 모임까지 이름을 올린 곳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넓은 인간관계가 자랑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편안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피곤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편안한 사람은 늘 편안했고 만나면 피곤한 사람은 늘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80년에 걸쳐 성인들의 삶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행복한 노년의 제일 조건이 무엇으로 밝혀졌을까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질적으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온기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인간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던 어르신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관계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장처럼 자꾸 채워넣기만 하면 정작 입을 옷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계도 솎아내지 않으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편지에 어르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가 되면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마음인가? 편안한가? 무거운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노년에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꼭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 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60대 내내 그 세 아이의 삶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딸은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어려움을 겪어 어르신 속을 태웠으며 막내딸은 결혼이 늦어 부모 마음을 조이게 했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자식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식에게 그대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탯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내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식은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의 삶에 종속된 채 자신의 삶을 잃게 됩니다. 큰딸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걱정이 저한테는 가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는 법도, 실수하면 수습하는 법도 모두 자식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을 믿어라. 그리고 내 삶 또 살아라.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다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습니다. 순례 어르신의 남편 강씨 어르신은 살아생전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한테는 다 퍼주면서 당신 자신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르신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가 인색한 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빈 방에 홀로 앉아 지내게 되었을 때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어르신은 65세에도 67세에도 69세에도 늘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된다고 미루었고, 좋아했던 꽃 가꾸기도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몇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남해 섬 여행도 결국 발걸음이 무거워진 뒤에야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섬의 바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바람 속에서 기쁨보다 먼저 후회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챙긴다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고, 오늘 가고 싶은 곳에 한 발짝이라도 가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옷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그리고 향수가 있다면 살짝 뿌려보세요. 뇌는 향기와 좋은 옷의 촉감을 통해 오늘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해라.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나중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중에는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이유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여행이든, 취미든, 만나고 싶은 사람이든,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연락해보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어르신이 68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혼자서 노후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대부분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은행 이자를 알아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를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를 때의 그 공허함은 돈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을 때의 쓸쓸함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 있을 때의 그 긴 시간도 돈이 있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노후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지만 삶의 온기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경로당에서 화투 한 판을 치는 일에서, 손녀의 전화 한 통에서, 이웃에게 집에서 담근 깍두기 한 보시기를 건네는 일에서.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하루를 설계해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나겠는가? 어디를 걷겠는가? 그 대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너무 늦게 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대 시절 오랫동안 속 깊은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어르신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뒤로 사람 사귀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7살 어느 봄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원망을 품고 살아온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생각.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놓아라. 용서가 어렵거든 잊어도 좋다. 잊는 것도 하나의 용서다. 그 무게를 들고 남은 삶을 걷지 마라. 손을 펴라.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놓지 못한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십니까? 7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너무 늦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립니다. 재수 없다고, 불길하다고.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70이 넘고 80이 가까워지면서 어르신은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나는 어떤 얼굴로 떠나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처음 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창밖에 내리는 눈이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 위에 된장찌개 냄새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손녀가 전화해서 할머니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봐주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삶을 가장 깊이 산다고. 죽음을 마주한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깁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오늘 아침 한 잔의 커피도 창밖의 햇살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르신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생각해라. 언젠가 이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 오늘이 다르게 보인다. 오늘 걷는 이 길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것이 죽음이 삶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순례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의 나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90살이 된 지금도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65세는 아직 충분히 이른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만 바꾸어도 10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사진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65세의 자신이 담긴 사진 바로 옆에. 창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감나무 가지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 조용하고 따뜻한 겨울 아침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몸과 관계는 지금 당장 관리하세요. 하체 근육이 치매를 예방하고 질 좋은 관계 하나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자동차 정기 점검하듯 오늘부터 하루 한 걸음씩 챙기세요. 둘째,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내 오늘을 사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내 불안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향수를 살짝 뿌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뇌에 오늘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마음속 묵은 짐을 내려놓으세요. 원망은 상대가 아닌 나를 병들게 합니다. 손을 펴면 그만큼 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기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것 하나를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오래 못 만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좋고,
가고 싶었던 곳에 한번 나가봐도 좋습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딱 하루만 시작해봐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그 하나가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청년이 되어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시간, 그 길고 긴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이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남겨주세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차피 나중에 자식 줄 건데 미리 주지 뭐라고 생각하며 증여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피눈물 섞인 고백이에요.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30년을 개처럼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며 자식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낙으로 살았던 제가 왜 지금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남이 먹다 남은 김치를 얻어먹으며 살고 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아 가슴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저 혼자의 피눈물이 아니라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 빈손이 된 그 수만 명 부모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저는 그 말이 철학책 속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올해 68이에요. 고향은 전북 익산, 황등면 끝자락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는 남의 논 소작을 붙이며 7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쌀이 부족한 달에는 보리쌀에 고구마를 섞어 밥을 지었고 그것도 모자란 날에는 죽을 끓였어요. 배가 고픈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부른 날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5살 되던 해봄,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끝까지 따라 나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어머니 치마 속 깊은 곳에 오래 간직하셨을 단돈 500원이었습니다. 지폐가 낡고 구겨져 두 손으로 펴도 다시 말려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가슴에 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게 제가 고향에서 본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밀치고 지나쳤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허름한 여관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500원을 쓸 수 없었어요. 이 돈이 바닥나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걸 15살짜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공구 상가에 자리를 잡은 건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섰지만 그때 청계천은 판자집과 작업장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대한 쇳덩이 미로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공기에 섞여 있었고 모든 사람이 뭔가를 들고 뛰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허름한 공구 도매상 하나를 찾아 들어가 무작정 말했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잠만 재워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사장 어르신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 4시에 나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꽁꽁 얼어붙은 수돗물에 세수를 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낡은 수도관에서 쇳물 같은 냉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물이 얼굴에 닿을 때의 차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잠을 깨우는 데는 그만한 게 없었어요. 등에 지는 기계 부품 상자는 보통 30kg이 넘었습니다. 가파른 철제 계단을 하루에 수십 번 오르내렸어요. 여름에는 계단 난간이 뜨겁게 달궈져 손바닥이 되었고, 겨울에는 계단에 서리가 끼어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은 부품 상자를 지고 4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반쯤 구른 적이 있었어요. 무릎이 철 계단 모서리에 찍혀 살이 찢어졌는데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파스 하나 붙여 다음 날 그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통증이 가신 게 아니었어요. 통증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땀띠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등과 겨드랑이에 진물이 흘렀고 속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벗길 때마다 살이 뜯기는 것 같았어요.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피가 날 때 저는 반창고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공구상가에 굴러다니는 구리스를 손가락에 바르고 낡은 면장갑을 꼈습니다. 구리스 냄새가 밥에도 배어들었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 시절 제게 사칠한 점심에 공용 수도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었고, 낙이라고는 일요일 오후 공구상가 인근 공터에 앉아 멀리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저도 저 산이 보이는 동네에 내 집 한 칸을 가져보겠다고 그 공터에 앉아 수백 번도 더 다짐했습니다. 아내 영순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공구상가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150원이던 시절, 저는 그것도 아까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을 스스로와 약속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날 영순이는 국자로 냄비를 젓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떤 꾸밈도 없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라면을 2그릇 시켰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에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영순이는 충남 보령 출신이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고향 논바닥의 냄새, 새벽 찬물의 냄새,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특유의 땀 냄새가요. 그 후로 저는 일요일마다 그 분식집에 갔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영순이가 일하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말 한마디 건네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귄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양쪽 집 형편이 혼수를 맞출 처지가 못 됐어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고 국밥집에서 둘이 밥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은 성동구 금호동 골목 안쪽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5만 원.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여름 기준으로 하루 2시간도 채 안 됐어요. 장마철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골목의 하수가 역류해 방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처음엔 걸레로 닦으면 됐는데 비가 사흘 이상 이어지면 하수 냄새가 섞인 탁한 물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만삭의 몸이었어요. 배가 불러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몸으로 아내는 대야를 들고 그 물을 퍼냈습니다. 저는 퇴근이 늦어 집에 도착하면 영순이가 이미 다 치운 뒤였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 아직 마르지 않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금 이 꼴이 뭔가 싶어서요. 내 처자식한테 이것밖에 못해주는 내가 원망스러워서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집을 갖겠다고.
이 지하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고. 아내와 내 아이가 햇빛 드는 방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밤새 영순이 손을 잡고 산부인과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들이에요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벽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지훈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가 제 새끼손가락을 쥐었어요. 아주 작고 붉은 손이 제 손가락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구 상가 배달 일에서 시작해 중장비 부품 납품 일을 거쳐 30 중반에는 작은 공장에서 반장까지 됐어요. 연장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명절에도 나왔어요. 주말 특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영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인근 공장의 부품 조립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살았어요.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면 영순이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도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하다 다시 잠들었어요. 다른 부부처럼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기념일을 챙긴 기억이 손에 꼽혀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금 통장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1994년 여름, 저는 성동구 행당동 15평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들고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방에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 한가운데 서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불도 없이 맨 방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어요. 영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세월의 고생을 한꺼번에 눌러 녹이는 것 같았어요. 지하 단칸방의 하수 냄새, 500원짜리 어머니의 쌈짓돈, 구리스 바른 손가락, 만삭의 몸으로 물 퍼내던 아내의 등,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앞에서 비로소 의미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오랫동안 울었어요. 지훈이는 그 빌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썼어요. 제가 허리에 이상이 생겨 파스를 달고 살면서도 지훈이 학원비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과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외를 전부 넣었어요. 제가 점심을 굶어가며 아낀 돈이 지훈이 학원비가 됐습니다. 저는 다 떨어진 러닝 셔츠를 기워 입으면서도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좋은 브랜드 운동화를 신겼어요. 한 번은 지훈이가 반 친구가 입은 점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달 연장 근무를 해서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점퍼를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저는 웃었어요. 그게 낙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서울의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붙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공구 상가 골목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놀라서 뛰어나왔고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도 함께 웃어줬어요. 그때 제 나이 44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그 사이 저도 작은 규모지만 부품 납품 거래처를 몇 개 갖게 됐고 행당동 빌라를 팔고 마포구 공덕동 쪽 소형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2010년대를 거치면서 값이 올랐어요. 저는 그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버틴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32살에 며느리 혜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던 날
혜진이는 공손했고 예의 바랐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영순이는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 잘 됐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남은 건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따로 불러 밥을 먹자고 했어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기를 굽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해봐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도 대출을 알아봤는데 제 명의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받으면 담보대출도 더 잘 나오고 지금 증여하시는 게 나중에 상속보다 세금도 싸게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제가 받을 거잖아요. 미리 주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기를 뒤집는 것을 멈췄습니다. 뭔가 가슴 한켠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대답을 미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영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줍시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사는 건데 명의가 누구면 어때요? 지훈이가 우리 모시고 산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40년 가까이 땀 흘려 만든 집인데 하지만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두고 볼 수도 없고 이 집이 결국 지훈이 거 아니겠냐? 어차피 죽으면 넘어갈 텐데 저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흘 후에 오래된 친구 재만이를 만났어요. 재만이는 제 말을 듣더니 대번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성철아,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 명예 넘기면 끝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효도 계약서라도 쓰고 공증받고 해라. 아니면 그냥 주지 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만아, 우리 지훈이는 달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겠어? 재만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성철아, 자식이 배신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명예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져. 그게 문제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지훈이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021년 여름, 저는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세는 12억을 웃돌았어요. 증여세가 수억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예금을 털어 증여세를 대신 내줬습니다. 도장을 찍는 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실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 돌이켜봐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는 재만이의 말이 그때는 실감나지 않았어요. 합가는 넉 달 뒤였습니다. 지훈이 내외가 신혼 때 살던 전세가 만기가 됐고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혜진이는 식사 때마다 아버님, 드세요 하고 챙겼고 영순이는 손주 볼 생각에 설레서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을 때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국은 각자 데워 드세요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영순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면 혜진이가 자고 일어나 어머니, 냄새 때문에 지용이 잠을 못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순이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부엌에서, 자기 찌개를 끓이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사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내 처가 좀 예민한 것 같구나. 어머니한테도 좀 더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지훈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혜진이도 지용이 어린이집 데리고 다니고 집안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소한 것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사소한 것. 저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 만든 이 집에서 저는 사소한 것을 참아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순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잘못한 거 있냐? 영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명의를 너무 빨리 줬나 봐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혜진이가 지훈이와 저를 함께 거실로 불렀습니다. 얼굴이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용이 교육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치동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을 팔면 거기 전세금 정도는 나오거든요. 아버님들은 공기 좋은 데 가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마침 양주 쪽에 새로 지은 깨끗한 빌라를 알아봐 뒀어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사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혜진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끼리 사시는 게 더 편하시대요.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제 아들은 고개를 아래로 향한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이 상황에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 저는 이미 결정이 난 일을 통보받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집이 팔렸습니다. 12억 아파트였어요. 이삿날 아침 지훈이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열어봤어요. 10만원권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원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5세 상경에서 50년 넘게 일한 결과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구리스를 바른 손으로 계단을 오르내린 세월이, 지하 셋방에서 대야로 물을 퍼낸 영순이의 세월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양주 옥정동 끝자락 낡은 빌라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왼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고 난간을 잡지 않으면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했어요. 영순이는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다가 저녁이 되면 밥을 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순이가 제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한테 다 줬는데 왜 이런 건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 신혼 때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대야를 들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순이는 그해 겨울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했고 자다가 식은땀을 흘린다고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봤어야 했습니다.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어요. 이듬해 봄 영순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빠르게 쌓여갔어요.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아, 내 어미가 위암이다. 병원비가 급하구나. 지훈이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요. 지용이 학원비도 밀렸고요. 아버지 연금 나오시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68만 원이었어요. 영순이 병원비가 한 달에 그 몇 배씩 나오는 상황에서 내 아들은 제게 연금으로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영순이는 8달을 버텼습니다. 수술을 2번 받고 항암을 12차례 맞았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진 영순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지훈이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2달에 한 번 왔어요.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바쁘다는 말과 함께 일어섰어요. 영순이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요. 아내는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그해 늦가을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영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지훈이 내외는 왔습니다. 빈소에서 지훈이는 울었어요.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순이가 눈을 감기까지 8달 동안 아들이 옆에 있었던 시간을 다 합쳐도 일주일이 안 됐어요. 혜진이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조의금 봉투를 확인하며 뭔가를 휴대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덧없었어요. 영순이를 보내고 홀로 남은 양주빌라는 감옥이었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2손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영순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부엌 창가에 영순이가 키우던 화분, 식탁 위에 영순이가 마시던 약봉지, 옷장 안에 영순이가 아끼던 꽃무늬 치마.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영순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 같아서요.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다 보니 보증금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울 아들집, 그 12억짜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이민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계단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혜진이 알면 큰일 나요. 제발 그냥 가세요. 지훈아, 아버지 갈 곳이 없다. 방 한 칸만 내다오. 짐 되지 않겠다. 지훈이는 제 말을 자르며 제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었어요. 아버지, 저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집값 떨어져서 하우스 푸어라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내가 새벽 4시에 꽁꽁 언 수도물로 세수하며 벌어다 준 돈으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12억짜리 아파트 쥐어준 그 아들이 지금 나한테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민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고 지치고 갈 곳을 잃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서울역 근처 고시원을 찾아 들어간 것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문을 열면 침대 하나, 침대 끝에 작은 선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창문 있는 방은 10,000원 더 비싸요. 저는 창문 없는 방으로 했어요. 보증금 50만 원, 월세 40만 원. 그렇게 저는 여기 오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저 수많은 불빛 가운데 어딘가에 제 아들이 살고 있고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영순이를 생각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 지하 단칸방에서 대야로 물을 퍼내던 영순이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공덕동 아파트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영순이가 웃던 얼굴이 생각나요. 그 햇살이 지금 제 방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식을 원망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손가락을 쥐어주던 그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명의가, 소유가 사람을 바꿉니다. 제만이 말이 맞았어요. 자식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의 명의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나쁜 상황에 밀어넣지 않는 일이기도 해요.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때 자식은 효도합니다. 부모가 가진 게 없어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그건 자식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든 건 도장을 찍은 부모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고시원 방에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요. 진심으로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댓글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혹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잠이 깹니다. 옆방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영순이 이름을 가만히 불러봐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영순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라는 그 말을 저는 오늘도 붙들고 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